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예, SVB 파산 공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중국으로 번지고 아시아로 확산되면 결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데요.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중국 금융시장은 이 SVB 파장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오늘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중국 정부가 이는 개별 고유 위험으로 생각했다가 네.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 내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네. 그렇지 않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이같이 보는 거는 미국 사례를 중국에서도 많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한 4천여 곳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도 16위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 데는 불과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죠. 예. 특히 그 인터넷 뱅킹이 지금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인출 사태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인이 4,4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중에서 그 디지털 뱅킹을 이용하는 계좌 수만 7,400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두세 개 정도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70%가 스마트 뱅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 기간에 불어난 4조 달러의 자산이 최근에 상당히 급속하게 한 3조 달러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고금리 상품 쪽. 네. 그러니까 정기 예금이 1%지만 MMF에 가면은 3%를 주고요. 네. 장기 국제 투자하면 4%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 전달 속도가 빛의 속도로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가만 안 놔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SNS와 투자를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그 투자 플랫폼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그 리치 앱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가들 사이에 최근에 인기를 끌었는데 개미들의 그 투자 성지가 로빈후드 아닙니까? 네. 이것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의 자산 연동 관리 시스템과 같이 묶여서 투자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2%에 참석을 해서 투자를 조언한다든지 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현재 실리콘밸리 은행과 관련된 자금 누머라든지 또 피터 틸과 같은 그 인플루언서들이 예금 인출을 권했는데요. 중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중국에는 우리보다 엄청난 숫자의 증권 방송들이 있고요. 그렇죠. 또 SNS와 투자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그 정보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실리콘밸리와 같이 그 자산 구조가 비슷한 은행들이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관리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 중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으면 자기가 벌고 자기가 자산 관리를 하는데요. 그렇죠. 어릴 때 보면은 생일날이나 명절 때 부모나 아니면 위 어른들로부터 홍보를 받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그만 보너스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축하할 때 그러니까 입학식 때나 돌이나 그리고 졸업식 때는 금을 선물 받습니다. 네. 또 주식도 선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를 스스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들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은 돈을 1년에 딱 한 번 씁니다. 자기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K-팝과 관련해서 와서 한꺼번에 돈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자금들이 움직이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은행들의 자산 구조가 어떻게 다르냐, 내 예금은 안전하느냐 막 묻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도 상당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과거 중국에서도 뱅크런 사태도 있었고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건 아닌데 미국 못지않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는 투자 블로그 이걸 왕홍이라고 하죠. 예.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플루언서인데 유사한 사태가 진짜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뱅크런 사태라든지 은행 파산을 누가 먼저 경고를 한다든지 네. 또 FRB 의장이 시스템 리스크를 이번처럼 간과했다고 하면은 네. 미국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언론이 지적하겠죠. 막. 그렇죠. 네. 언론도 보도하고
미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놔야 되고 네네. 그리고 정치권들은 나서서 이것을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을 보호한다든지 네. 언론 기관의 편에 서서 같이 싸우기도 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파산이 있고 나서 이틀 만에 아주 신속한 대응이 있었습니다. 예. 대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매각을 발견했다는 거고요. 또한 그 선의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본 확충 계획이라든지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이런 절차에 들어갔고요. 또 개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예금 보호 조치라든지 금융 시스템에 전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유동성 주입 정책들을 계속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내놨는데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회색 코뿔소라든지 네네. 그리고 블랙스완을 경고한다든지 그리고 국무원 총리나 인민은행장이 은행과 관련된 그 시스템 리스크를 등한시했다고 비난했을 경우에 네.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이거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답변을 네, 책임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 이 지적을 한 글쎄요. 사람에 예, 대한 예. 조치요? 지적한 사람이 실종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막 조사를 받는다던가. 조사를 받거나 끌려가거나. 그게 아니고요. 예. 중국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그 보도를 SNS를 받아가지고 네. 쓴 네네. 기자 네. 그리고 발행인 네. 편집장이 한순간에 행방불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저희가- 실종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종종 있는 게 아니고 자주 있고요. 예. 기업인들도 여기서 실종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책임감을 갖고서 이것을 그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갑자기 실종되니까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하니 중국의 5G 이용자만 5천만 명 정도가 되고요. 네. 인터넷에 접촉하는 사람은 1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특히 그 모바일 뱅킹을 중심으로 한 그 인구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네. 개인들은 주로 위챗 뱅킹을 많이 쓰는데요. 3억 명이 여기 이용을 하고 있고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에 대해서 뭐 신용 대출도 해주고 그리고 그 뭐 상결 무이자도 해준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폰뱅킹이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뱅킹, 또 수찬의 신원뱅킹, 그리고 그 진동닷컴의 리비뱅킹, 그리고 민영은행이죠. 중신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이신뱅킹 등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소 젊은이들은 2개 내지 3개, 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그 디지털 뱅킹과 관련해 가지고 뭐 독신자의 날이라든지 단오절날 세일 행사가 있으면 한꺼번에 1,000만 명씩 그냥 1초 단위로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상당히 정보 처리 속도에 좀 민감한다든지 예.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루머가 났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레밍스 효과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북극 지역에 살고 있는 쥐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이상이 생기면 2, 3년에 한 번씩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 집단 그 행동을 한다고 그렇다 합니다. 그러죠. 근데 중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자주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한 10월 사이에 여러 은행들의 그 뱅크런 사태들이 일어났는데 예. 이때 중국 정부가 취한 행동은 SNS를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차단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 뱅킹 거래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만 은행 예출을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네.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가려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스마트폰 사용을 아예 중지시켜 버린다든지 그리고 그 지역 도시 전체를 녹색 건강 코드에 적색을 발령해서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못하게. 대중교통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은행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 시스템이 좀 불안해지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분모인 총 대출을 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지금 확 늘리면은 부실 채권 비율이 뚝 떨어지니까 우리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한 주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한테 주식 매도 금지, 순매수 원칙을 지키라는 지시도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혀 접근하기 힘든 구조죠. 그러니까요. 예,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당장에 그런 위험은 없다는 말인데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번에 이 SVB 사태 이후에 이제 중앙은행 시스템의 어떤 불신 같은 걸로 인해서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가격이 조금 일시적으로 이제 좀 상승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좀 감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그 법보다 먼저 앞서가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채권이나 주식 그리고 은행 예금에서 MMF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또 이런 그 진로의 도피뿐만 아니라 안전자산, 안전통화 쪽으로 자금 이동이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증권회사에 그 첫 직장을 시작했는데요. 네. 1989년도에 입사를 하니까 주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채권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수익률 계산하는 법, 계산기로 하는 걸 먼저 가르쳤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철저하게 그 뱅커들이라든지 증권맨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기회에는 채권 투자하지 말라는 불문율을 아예 머릿속에 그냥 심어줍니다. 박연시켜버리네. 예. 근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 핵심 자본 비율을 깎아먹고 그러다 보면 파산하게 되고 이런 것을 가르쳐 왔는데 문제는 사람의 욕심이 그 이런 그 불문율을 종종 어기게 된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도 국채나 MBS 쪽에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해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장기 국채라든지 후순위채 그리고 정급 펀드 같은 채권들 그리고 수많은 그 고정금리 채권뿐만 아니라 벤처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 상품을 묶어서 파생 상품으로 만든 상품들이 많은데 네. 여기에 은행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은행권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런 파생 상품에다가 그 소위 말해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동석의 범죄 도시 2에 보면은 네네. 정보원으로 나왔던 장희수 역으로 나왔던 네네. 박주환 씨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그 갑작스럽게 200만 불 현찰 가방을 딱 드는 순간 자신이 인생은 이렇게 한 방이야. 이렇게 새 인생을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금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중국인들이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인들 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앵커레이트 트레이드인데 런던 픽스 거래라 그래서 런던 금융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은행권에다가 자기가 6개월 뒤, 1년 뒤에 갚을 테니까 돈을 빌려서 엔화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붐이라고 그러고 있고요. 네. 또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파산이 되기 때문에 금이나 가상화폐 쪽으로 자금들이 지금 급속도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중에 금 가격은 온스당 2,25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1,923달러니까 앞으로 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서 들어오는데 네. 중국인들의 그 믿음 중에 하나가 금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은 중국인들 금 절대 좋아하죠. 떨어지지 금 엄청 않는다. 좋아하죠. 그리고 네. 금의 화학 기호도 AU입니다. 네. 오로라의 약자거든요. 어둠 속에 스스로 그 빛을 발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든지 인플레이션 기회는 부자들은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고요. 또한 그 금보다는 또 비트코인 쪽에 중국인들 자금들이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현재 비트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돈의 공급량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작년 사상 최고치에서 6만 8천 달러 수준에서 65%나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디지털 통화 그 신봉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구원의 사인이라 보고서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은행에 보통 예금에 그 돈을 넣어뒀을 경우에는 네. 인사 이동철에는 괜한 오해를 산다는 거죠.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 많이 넣어놔요. 왜 그러니 부패 관료일수록 중국에서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내 백은 누가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자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제는 인사철이니까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실물 자산으로 빨리 돈들이 빠져나오는데요.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명품 자동차 그리고 고급 시계, 네. 핸드백
와인, 영국의 위스키를 만드는 산지에 가서 아예 오크통 자체를 통째로 그냥 자기들이 사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미술품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마시는 보이차라든지 이런 네. 특별한 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금과 같은 그 주얼리 상품이라든지 고급 가구 쪽에 돈들이 그냥 폭발적으로 좀 밀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쉽게 말하면 돈 대신 대체 상품으로 예, 투자처가 맞습니다. 갈아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중국도 이제 글로벌 자금 흐름이 변화에 뭐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이 다음 주면 이제 바뀔 텐데 네. 이제 금리가 계속 올리다가 다시 또 이제 금리 속도를 조절하게 될 텐데 중국의 자금 시장 동향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중국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서 대출이라든지 네. 그리고 예금을 유치하는 은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지방은행들이 많은데요. 중국 정부가 디지털과 관련된 산업들, 첨단이라고 하는 산업들, 반도체 그리고 뭐 혁신 도시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대출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네. 이들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한 1% 정도 정기 그 대출 금리보다도 더 싸게 대출하니까 아마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질 않고요. 수출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부실 채권 비율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특히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총 자산 대비 채권 투자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방 정부 자회사가 발행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런 채권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자금들이 중국에서 조달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국제 투자은행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 1조에서 한 2조 달러가 아시아에 머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은행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은행을 통해서 이 자금을 고금리에 갖다 쓰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현재 보면은 200억 달러 이상의 개인들의 달러 외화 그 적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금리 상승기에 오히려 적자니까 그렇죠. 만기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고객이 환매가 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은행들한테 고금리 2% 3%의 대출을 해줬는데 이 자금들이 고스란히 중국 그의 그 자금원이 됐다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현재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그 계속 파산하고 기업들의 도산이 일어나니까 현재 이 자금들을 회수한다든지 그래서 조달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대출 금리도 올라가면서 자금의 그 미스매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운전 자금 그리고 그 설비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단기 자금을 가져다 쓰니까 구조 자체가 지금 깨져 있다는 거죠. 그렇겠군요. 그래서 언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깨졌을 경우에 중국에서도 진짜 회사 코퍼레이션이라든지 블랙스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아마 이런 그 시스템적인 리스크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함구하는 이유가 시진핑 국가 주석의 권위가 떨어지고 당이라는 자체는 오류가 없어야지 중국을 계속 일당 지배 체제로 밀고 가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좀 더 진행되고 부실 채권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뭐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통화는 이제 달러에 대해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위안화는 지금 현재 1달러에 6.9위엔까지 지금 절하된 상태고요. 네. 이제 7위엔 그 마지노 노선까지도 깨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중국의 자금 흐름을 주도하는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는 올해는 절상이 돼서 가치가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경제도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네. 기업인들이 느끼는 최강 경기는 안 좋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현재 그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외화 예금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만 340억 달러가 늘어나면서 네. 8,878달러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예. 또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정유회사라든지 그리고 항공사, 해운사를 중심으로 해서 환 해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자체는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변동성이 거죠. 커지니까요. 네, 그래서 예. 중국에서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기업들이 볼 때는 지방 정부를 중심해서 숨은 채무들도 너무 많고요. 또 지방 정부의 대출 플랫폼이라는 융자 평대들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헝다 그룹의 디폴트가 발생을 하니까 이 자산을 무리하게 떠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300조 원 자체가 함몰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BIS가 밝힌 중국의
중국의 공식 채무는 GDP 대비해서 은행권을 제해놨을 네. 경우에 300%가 넘는데 아. 은행권까지 합치면 중국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지정학적 위기가 제기되면서 미국이 중국에 들어가는 돈들을 막고 네. 환수에 들어간다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중국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로 싱가포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쪽에 가는데 부자들 보면은 보통 패밀리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광산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 개발을 한다든지 스타트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난 그 도리 정에 맞는다고 뭐 공동부여 타켓 1번 되죠. 인민경제론, 국진민태 그리고 부동산 규제, 중대한 규율 위반 혐의로 들어오라든지 아예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재산 몰수가 있다 보니까 돈들이 썰물 빠져듯이 그냥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탈중국 열차에 타지 않으면 중국 지식인 그리고 부자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되다 보니까 요리사까지 대동해서 일본이라든지 제주도에 좀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안화의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나라 원화의 변동성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의 기반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 경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건데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감당하지 못. 중국 정부는 정말 그동안 인터넷 뱅킹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인터넷 뱅킹이 끊어버릴 정도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먹히고 어떻게 보면 효용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선을 넘어가게 되면 지방자치정부가 감당을 못하게 되고 중국 정부가 감당을 못하게 될 정도로 이제 일이 커지게 되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그 근저에는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그걸 막을 수가 있는 건데 중국 경기의 반등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을 써야지 소비도 일어나고 생산도 일어나는데 예.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 조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그 언론들이 상당히 이제는 이제 안정이 됐다고 하고 있죠. 예.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3.5%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에 첫 증가세를 나타냈다는데 이거를 그 역기조 효과 아니 그러니까 기저 효과 때문에 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문제는 기대했던 보복 수요들이 핸드폰을 산다든지 가구를 산다든지 그리고 자동차를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전이나 음향기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 그리고 자동차는 9.4%까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또 산업 생산도 예상보다 못한데요. 2.4% 증가에 그쳤는데 작년 평균이 월 3.6%였점을 비교해 보면 아직 살아나질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출근 제한령도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대면 소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특히 젊은 층들이 아예 소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은 그 중국에서는 젊은 층의 실업률은 16%라고 하지만 이는 도시와 농촌을 뒤섞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5%, 30% 된다는 아이고, 거죠. 예. 그러면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실업자인데 누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그러니까요. 또 명목 그 가처분 소득도 작년에 5%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물가 상승분하고 비교해 보면 1, 2%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소비 회복도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인사 이동 철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인사 이동 철에서 투자가 진행되는 하반기 정도 어느 정도 반등을 기할 뿐이지 중국이 전체 아시아 경제, 세계 경제를 이전처럼 끌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금융위기가 더 확산되지 않기를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진핑 3기의 첫 선언이 경기 회복이라는 내수 진작과 함께 이 내부 진단이라는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 때문인 이것 것으로 때문인 보여집니다.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